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 있잖아.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바이든 때 말고 그 전에 한 번 더 했잖아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4년 임기 동안에 연방판사 234명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 3명이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회 판사라고 해서 항소법원 판사라고 해서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최종심에 거의 해당하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이 판사들이 임기 초반 8개월 만에 후닥닥 임명을 해가지고요. 오바마 8년 동안에 이 정도밖에 임명을 안 했었는데 이분들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배치를 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 다 젊고 확고한 강경 보수였고 당시에 연방주의자 협회라는 한 개 단체, 극우 이 법률가 단체 추천을 받아서 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낙태권 폐지, 총기 규제, 환경보호 법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이념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계속 결집했어요. 퇴임 뒤에도 계속 결집하다가 결국 다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대통령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씨가 파면되었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의 윤석열 씨의 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을 때 사실은 우리 미래에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이념적,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처럼 이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윤석열 씨가 정치적으로 복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좀 정리가 돼서 오늘 이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에서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또 다룰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4월 17일 목요일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정장을 딱 하고 오셔서 예예 오늘 뭐 옷 챙겨주는 게 없어가지고 입던 옷 그냥 차려입고 나서 보니까 예예 오늘 정말 이제 네네 변호사님 같으세요. 예.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초벌 소개는 드렸는데 네. 첫 번째 뉴스는 예, 그 맞습니다. 이야기죠. 네. 중요한 내용인데 역사의 결정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저희 딱 방송 끝나자마자 갑자기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방송 딱 끝나고 한 5분도 안 됐을 겁니다. 네. 그죠? 5분도 안 돼서 바로 속보가 떠서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카톡 보내셔가지고 우리 예. 다 인용받았다고 질렀잖아요.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냈는데 어제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몫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임시적으로 일단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뭐 권한대행 알박기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거는 이완규 함상훈 알박기 프로젝트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대선 전에 어쨌든 본안의 판단, 종국 결정 이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알박기 프로젝트는 헌재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사퇴해야 된다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요. 또한 지금 권한대행 자격을 내려놓고 대선에 나간다는 얘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번 헌재 결정이 또 정치적인 어떤 타격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정치권의 해석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유혁 감찰관님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상당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정리는 잘 된 거죠. 저도 뭐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윤석열 씨 파면 결정 이후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판결 그 결정문 자체는 좀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예, 자세히 어느 정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통상적인 가처분 판결 그러니까 뭐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가처분 결정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 전원 일치라는 것 그리고 권한대행의 역할에 분명하게 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고 사실
저 여권에서는 여권이 아니라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판결의 의미를 애써서 축소시키려고 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에서 지금 이번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이유로 삼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우선 첫 번째로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지난번에 저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때도 그 권한대행과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대통령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200표가 필요하고 한쪽은 150표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결정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결정문 내용에서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일단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제도이지 네네. 본인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한다던가 그런 역할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권한대행의 이번에 그 지명과 같은 그런 행위를 방치를 한다면은 헌법재판소의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려고 한 거죠. 네.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려고 한 것인데, 근데 그 오염시키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방지해가지고 정화 작용을 스스로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그리고 그 마흔역 재판관 임명으로 완전체 9명이 됐는데 9명 체제가 된 9인 체제가 됐는데 9인 체제 첫 번째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완벽한 만장일치. 네. 보충 의견조차 없는 만장일치로 그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 비춰 보면은 향후 나중에 저 본안 판단으로 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예. 그리고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통과된 법도 있고 해서 네네네. 앞으로 이완규, 이 함상훈 이 두 분에 대한 임명은 이제 완전히 그냥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죠. 근데 이제 네. 이거는 법을 이제는 이름을 붙이면 한덕수법, 예. 최상목법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덕수 방지법 아니에요? 한덕수 방지법 예. 그렇죠. 한덕수 방지법이죠. 한덕수 방지법인데 이제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논란이 됐던 쟁점들을 다 보완하는 입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294명이 제석했고 찬성 188명, 반대 106명인데 사실상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가결이 된 거고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목 재판관 3명은 임명, 지명 못하게 하겠다. 이게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고요.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는 거니까 과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법원장 몫을 본인이 이제 결재한 적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건 가능한데 권한대행이 감히 대통령 몫을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골자고요. 두 번째 골자는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게 하는데 7일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절차 이미 이 절차를 겪었지만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아무도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없다. 국회 선출목과 대법원장 지명 몫은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냥 임명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항이 포함된 걸로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법안 또 근데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거 이렇게 올라가도 이 법안을 사실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한덕수 총리로서는 정치적인 자살행위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이 좀 한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게 없다는 이유로 계속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상식에 많이 어긋나잖아요. 근데 그걸 또 7일이라고 박아 넣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럽고 지난번에는 분명히 한덕수 총리가 그 권한대 뭐 직무대행으로서 그런 임명을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해가지고 임명을 아예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 몫도 아닌 국회 몫을. 그런데 또 나중에 그 탄핵 이후에는 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그것도 뭐 동의 절차 하루 만에 뭐 지명을 하고 나중엔 뭐 다른 소리까지 했는데 어쨌든 좀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참 한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가 저희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또 이제 뉴욕 감찰관님께 얘기를 듣겠지만 지명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법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법꾸라지 내지는 법비라는 비판들을 자꾸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아마 다들 상상을 못했을 텐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런 공백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미연에 방지하고자 또 대처하고자 이렇게 법률 개정을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슬픈 장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계속해서 이런 반론을 했었는데 그 의견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게 아니 그 민주당에서 이전에는 그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국회 추천목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대통령목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펴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런 설명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게 이 권한대행이 아니고 거대 민주당이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비판이니까요. 네.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헌법 출장소다. 이제 이런 비판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유, 제가 그걸 법률적인 측면에서 뭐 평론을 하는 게 사실 적절한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정치적인 멘트 아닌가 싶고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인이지만 사실 국회 몫을 나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자기 대통령 몫의 사람을 특히 가장 논란이 있는 사람을 논란이 있는 방식으로 지명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내놓은 입장은 정치적 메시지 이상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입장을 내실 때 좀 팩트를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희가 그 장본인을 모셔가지고 방송을 맞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김정환 변호사.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헌법 출장소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전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이게 뭐 어떤 이념의 편향이나 어떤 정치의 편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누가 이것을 청구를 했는가 김정환 변호사가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이 권한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요청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을 구하는 청구인이라는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를 한 거고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는데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도 뭐 어제 그 방송 하시는 거 봤는데 그 김정환 변호사님이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님이 이게 앞으로 교과서에 언급될 판례라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앞으로 저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던가 앞으로 그 헌법을 공부하는 그 법학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어떤 그 권한대행이라든가 이런 헌법상 권한 국가 그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헌법상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이나 내재적인 한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뭐 법에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한때는 그걸 자제하다가 한때는 또 그걸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딱 쐐기를 박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나름 의미가 있는 헌법적으로 헌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사과해라, 혹은 사퇴해라, 또 뭐 작게는 지명 철회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이제 주로 범야권에서 이런 주장이거든요. 제가 이건 뭐 농반 진반으로 던지는 거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명한 적이 없거든요. 지명한 아니 없다고 본인이 그랬죠. 그랬잖아요. 발표만 한 거지 지명을 안 했는데 나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거 판단하는 거 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지명을 안 했는데 내가 왜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그의 말에 따르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범야권에서 아무리 사퇴하라, 사과해라, 지명 철회해도 해라 하더라도 난 지명을 한 적이 없는데 뭔 철회를 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리 그래도 한덕수 총리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네. 오랫동안 고위직 관료 생활을 계속하신 분인데 내가 지명했다고 발표를 보도 자료로 냈지만 그거는 발표만 한 것일 뿐 지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 그게 정말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어떤 면에서는 변호인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변론 전략으로 이렇게 민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변호인이 들고요. 변론 전략으로 밀었다고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별다른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셨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한 게 한덕 직무대행이 1970년입니다. 그 1970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위치에 있어 오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사실 이번에 그 탄핵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웠지만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어긋난 그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저로서는 참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한 그렇죠. 궤에 이게 있는 뭐 거 아닙니까? 궤변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의 그 사고 방식이 뭐 여기저기 다 전염이 되는 것인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낯간지럽고 낯뜨거울 정도의 그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말을 한번 했으면은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는 말을 바꾸는 거는 좀 안 좋은 일이다.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꿨다. 뭐 돈을 못 갚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연장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정말 우리 사회를 뿌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뿌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되게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주장을 해도 뭐 우리 편은 내 뜻을 내 말을 믿어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뭔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상식선을 벗어난 이런 주장들, 행위들 이런 것들 왜 하나 이렇게 가만 보면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행위들 그리고 기존의 국민을 기망하면서 했던 발언들 말을 뒤집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뿌리부터 찾아보면 뭐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사실 그 조짐이 보였고 내란 이후에는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수기나 하수인쯤 불과했던 이 국무총리라든지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들 말장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만 비판받은 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었던 지금 경제부총리가 네. 국회 나와가지고 5분 만에 그 위증이 탄로나 버려가지고 휴대전화를 뭐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바꾼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도 바꾸고 유심칩도 갈아 끼고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진짜 아까 우리 뉴욕 감찰관님 말씀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국민 무서운 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없이 이게 기준을 낮추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데 또 지지자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전 뭐 지지자들이 계속 따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지지자들을 믿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본인 출마론이 나오잖아요.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이고 이건 뭐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여론조사만 일단 먼저 네네네. 언급을 좀 해드릴까요? 이게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전국 지표 조사가 보통 목요일에 나옵니다. 엠브레인 MBS. 퍼블릭, MBS 조사인데 요거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어서 기존 ARS 방식보다는 응답률이 높은 23.2%의 응답률이고요.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0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66%. 네. 높게 나타났고요. 네. 바람직하다가 24%여서 네. 기존에 알려졌었던 ALS 기반의 조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응답층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본인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덕수 개인의 입장, 또 한덕수를 또 후보로 옹립하고 싶어하는 국민의힘 당권파나 이제 친윤계들의 입장이 계속 이제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이 인용 결정 내려진 걸 고리로 해서 혹시나 자신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일단 지금 시간이 네. 지났으니까 물 건너갔으니까. 네. 그럼 다른 이유가 또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오히려 뭐 해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번 인용 때문에 조금 출마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제가 초반에 이제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은 있는 것 아니냐. 즉 우리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토허제 관련돼서 어쨌든 본인의 선택을 정부가 뒤집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것도 약간 비껴나갔고 뭐 싱크홀 대처도 좀 미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정책적 실패가 있다 보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결정을 드랍해버리는 일도 있었는데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뭐 제가 법률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뭐 권한대행으로서 이번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공직자로서 주어진 마지막 책무다. 그걸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뭔가 사정 변경이 생겨갖고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누군가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뭐 누가 어떤 이런 그 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만약의 경우라도 대권에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지금 윤석열 씨와 그리고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그 세력들 그리고 그 내란을 옹호했던 그 세력들이 아닌가 싶고요. 네. 결국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뭐 대선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당선이 예. 실제로 된다면 그것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 그 파면된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합리적이라면 물론 사과를 하고 어떻게든 뭐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해결책이겠지만 그런 합리적인 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씨에게 가장 그 유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그 정권 재창출하고 또 하나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오염시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는 맞아요. 확실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네. 하나는 그 헌법재판소를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오염시키려는 시도는 무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박기 이거는 뭐 무산된 거고 이번에 한덕수 이 권한대행을 출마시키는 거 이런 게 하나 남았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해서 저희가 뒤에 가면 이제 정치 얘기는 많이 안 할 것 같아서요. 네. 요거만 하나만 얘기하자면 지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이요? 예, 그렇죠. 윤 어게인 신당이라는 그래서 것인데 윤석열 윤석열 측 변호인단 쪽에서 이제 기자들의 연락처들이 다 어디에서 수소문하면 뭐 현직 의원들 대상으로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각 의원마다 공보방도 있고 하니까 그 연락처를 얻어서 이제 대선 후보 공보방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오늘 대화를 방을 열어놓고 이제 방장의 성격인 방주가 이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방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방입니다 등등등 이제 이렇게 방이 하나 몇백 명 기자들을 초대한 방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거의 주축이 윤석열 측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특정 대상은 지금 제가 거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방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제 공보 활동을 하려고 했다면 목적은 무엇일까?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비롯된 무소속 출마 세력이 하나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어쨌든 관리하고 이 대선 후보 한덕수를 관리할 어떤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의 기반을 만드는 지금 첫 단추가 오늘 윤석열 신당설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지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먼저 후보로서 출마하기 전에 털을 닦아놓겠다. 그 기반이 윤 어게인 신당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요. 원래 대선 후보 공보방의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기자들에게 주고 기자들이 원하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네. 연락처를 다 미리 받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불러버리면 이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가 되면 아마 공보활동을 시작하면서 매끄럽게 공보활동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오늘 이 방을 만든 경위, 방식, 그리고 실제 방을 만든 주체 이런 것들이 현재는 윤 어게인 신당보다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기사화가 되면 다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이 윤 어게인 투 프리즌 신당이라는데. 그 예전에 친박연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때도 예,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 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먼저 정당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계속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배경이 있는 게요. 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덕수 개인은 지금까지도 사실 대선 출마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반기문처럼 돈만 들이고 뭐 내 돈만 쓰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굴리며 누가 나를 위해 공보 활동을 해줄 거며 현직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신당 만들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친박연대로 터전을 먼저 다져놓으면 누군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번에 윤 어게인 신당도 어디까지나 한덕수를 위한 어떤 밑작업 아니겠느냐 이런 해설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씨하고 엄청 싸우면서 이렇게 뛰쳐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막 팬덤이 생기면서 이러고 그렇죠. 있을 때였고 지금은 뭐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 정치 이야기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